어머니, 지금 제 짐을 문 밖에 던지셨죠? 그럼 내일 아침엔 제가 이 집과 아드님 회사까지 문 밖으로 던져드릴게요. 한서윤은 남편 강태준과 시어머니 박명희에게서 평범한 가족을 얻고 싶었다. 그러나 비 내리는 밤, 그들은 다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고 서윤을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 서윤이 숨겨온 이름은 단순한 며느리의 이름이 아니었다. 한남동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진짜 주인의 명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머니, 그 집에서 저를 내쫓는 순간 아드님 자리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젖은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보다 낮았고 한남동 저택의 대리석 현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잠깐 숨을 멈췄다. 박명희는 서윤의 낡은 회색 캐리어를 발끝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며 비웃었다.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협박이니? 그녀의 옆에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오혜린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강태준은 와인잔을 든 채 눈살만 찌푸렸다. 서윤아, 품위 있게 끝내자. 여기서 더 취해지지 마. 태준의 말에 서윤은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추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침실에 다른 여자를 들인 당신이에요. 명희가 손바닥으로 난간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 입 다물어. 우리 태준이 같은 남자 옆에 네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과분했어. 혜리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꾸며 어머님,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대표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속삭였고 태준은 그 말에 보호 본능이라도 자극된 듯 혜린의 어깨를 감쌌다. 봤지? 혜린이는 너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지 않아.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3년 동안 매달렸던 식탁과 따뜻한 국그릇과 어머니라는 호칭이 얼마나 얇은 종이었는지 깨달았다. 저택 안은 난방이 충분했지만 서윤의 손끝은 차가웠다. 그녀는 젖지 않은 실내화 끝을 내려다보며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박명희는 서윤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고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도 못하면서 사랑받을 생각만 한다라고 말했다. 서윤은 웃으며 다시 국을 데웠다. 한서가의 식탁에서는 누구도 서로의 국을 데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명희의 까다로움이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었다. 태준이 늦게 들어와도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명희가 자신의 옷차림을 지적해도 부잣집 규칙을 모르는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오늘 밤 태준은 외도를 들킨 남자가 아니라 성가신 가구를 치우는 집주인처럼 서 있었다. 혜리는 이 저택의 거실을 훑어보며 이미 자신이 차지할 소파와 꽃병의 위치를 계산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남의 금고 앞에 선 사람의 눈이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가 보낼 거다. 태준이 마침내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해고할 때처럼 건조했다. 네가 가져갈 건 네 옷 몇 벌이면 충분해. 결혼 생활 동안 네가 누린 것만 해도 이미 과하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 오른쪽 벽에 걸린 작은 보안 패널을 보았다. 파란 불빛이 안정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이 집의 최초 등록자 이름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이 집의 관리비와 보안 계약과 미술품 보험을 갱신한 사람도 강태준이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3년 동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평범한 아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명희는 그런 침묵을 가난한 며느리의 겁으로 오해했다. 왜 말이 없어? 이제야 현실이 보이니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문턱이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으면 조용히 나가. 서윤은 손목에 찬 얇은 시계를 만졌다. 자정까지 아직 17분. 그녀가 한 번만 더 마음을 접으면 모든 것은 내일 아침 조용히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용히 끝난다는 말은 또다시 그들을 살려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때 오랜 세월 이 집을 관리해온 노집사 장인숙이 현관 안쪽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숙은 명희의 눈치를 보면서도 서윤에게 먼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사모님, 우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장 집사, 누구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저는 이 집의 관리 지침대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태주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미세한 균열을 평생 그렇게 무시해왔다. 서유는 인숙의 손에 들린 검은 우산을 받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비를 맞고 나가겠습니다. 혜린이 억지로 웃으며 비 맞고 나가시면 감기 걸려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우아하게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말하자 서유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눈길을 주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문이 닫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마지막 밤이 시작되거든요. 혜린의 미소가 아주 잠깐 깨졌다. 태주는 서윤의 이런 태도를 싫어했다. 울지 않는 여자, 소리치지 않는 여자, 자신의 비참함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여자. 처음에는 그 침착함을 품격이라 생각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강 대표는 참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그는 어깨가 으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격은 그의 속을 긁었다. 서윤은 언제나 그의 말실수까지 부드럽게 받아냈고 그가 약속을 어겨도 회사 일이 힘들었겠네요. 라고 말했다. 태주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평가처럼 들렸다. 자신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듯한. 그래서 결국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여유. 그는 그것을 사랑할 수 없었다. 혜리는 달랐다. 작은 일에도 놀라고 태준의 농담에 크게 웃고 대표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다. 태준은 그 말에 기대어 자신이 진짜 강한 남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지금 서윤이 무너지지 않는 얼굴로 서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가 낮게 물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왼손 약지를 바라보았다. 반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명희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서윤의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봉투에는 한서에셋 자산관리팀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혜린의 눈이 그 글자에 먼저 닿았다. 한서에셋이요. 그녀가 무심한 척 물었다. 태주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곧장 얼굴을 찌푸렸다. 또 광고 우편물이겠지. 요즘 그런 데서 아무한테나 보낸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봉투를 주워들지 않았다. 주우면 안쪽에서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었다. 종이는 조금도 구겨지지 않았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그런 우편물까지 챙기는 걸 보니 갈 데가 정말 없나 보구나. 혹시 친정에서 받아줄 방은 있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 아끼던 시장 골목 원룸으로 돌아가야 하나? 서유는 봉투를 핸드백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다. 저를 가난하게 믿고 싶으셨죠. 그래야 어머니가 부자가 된 것 같았을 테니까요. 명희의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서윤의 친정 이야기는 이 집에서 늘 조롱거리였다. 그녀는 결혼 전 자신이 한서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래전 사용하던 작은 오피스텔 주소와 평범한 회사원 경력만 내놓았다. 한서가의 사람들은 그 선택을 미쳤다고 했지만 서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지 한기철 회장의 식탁에서는 밥을 먹는 순서도 경영 승계의 신호처럼 해석되었고 오빠들은 생일 선물 대신 지분율을 계산했다. 그곳에서 사랑은 늘 계약서 뒤에 붙는 부속 문서 같았다. 그래서 강태준이 처음 그녀에게 우리 집은 별거 없어도 저녁은 같이 먹는다고 말했을 때 서유는 어리석게도 그 한마디를 믿었다. 별거 없는 집, 같이 먹는 저녁. 그녀는 그 단순한 문장에 자신의 이름과 재산과 목소리의 절반을 접어넣었다. 오늘 밤 그 문장은 산산조각났다. 저녁을 같이 먹던 식탁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 식탁 위에서 가장 따뜻한 척하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한 번도 가족 있지 아니었다. 서명은 내일 해.
태준이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다. 위자료 같은 말은 꺼내지 마. 네가 내 이름 덕분에 산 세월이 있으니까. 서유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우리만 다 믿는 그렁 당신 이름 덕분에 산 세월이라.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명희는 그 웃음을 도발로 받아들였다. 그래, 태준이 없었으면 네가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봤겠니? 강남 여자들이랑 차 마셔봤겠어. 백화점 최상층 라운지에 들어가 봤겠어. 혜리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명희의 팔짱을 끼며 어머님,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대표님 품위에 맡게요 라고 말했다. 서유는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로 제가 지금 이 집에서 나가길 원하세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지. 명희는 문을 활짝 열었다. 빗바람이 현관 안으로 들이쳤고 혜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미련이 젖은 낙엽처럼 발밑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계단 아래에 엎어진 낡은 캐리어 안에는 정말로 옷 몇 벌뿐이었다. 이 집에 들어오며 가져온 것은 적었고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내준 것은 너무 많았다. 서유는 현관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비가 이마와 뺨을 곧장 때렸다. 인숙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서유는 눈빛으로 말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 걸어 나가야 했다. 그래야 3년 전 스스로 들어간 감옥의 문도 스스로 닫을 수 있었다. 등 뒤에서 명희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너을 생각하지 마. 서유는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네, 다음엔 문턱을 넘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 끝이 아주 조금 갈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의 말이 허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불편해서 오래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곧 혜린의 손을 잡고 문을 닫았다. 무겁고 값비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속에서 짧게 울렸다. 저택의 대문 밖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이미 서 있었다. 서윤이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온 차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젖은 도로 위를 빠르게 건너와 우산을 펼쳤다. 서도윤 변호사였다. 한서 프로퍼티 그룹 법무실에서 가장 젊은 파트너가 된 남자. 그리고 서윤이 자신의 결혼 생활만큼은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고 선을 그어둔 사람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젖은 어깨를 보고 눈썹을 굳혔지만 묻고 싶은 말을 삼켰다. 그는 서윤이 동정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았다. 대표님, 지시만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이상하게 아프게 했다. 저택 안에선 3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말을 지시로 듣지 않았다. 며느리의 부탁, 아내의 배려, 가난한 여자의 침묵으로만 들었다. 서윤은 비를 맞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한남동 저택의 거주 권한을 오늘 자정 기준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강태준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기사, 수행, 비서, 배정도 모두 중지 준비하세요.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언젠가 이 밤이 올 것이라 예상했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회사 쪽도 포함합니까? 서윤은 잠시 저택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았다. 저 담장 안에서 태주는 아직도 자신이 왕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박명희는 내일 아침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자랑할 것이다. 오혜리는 안방 드레스룸 문을 열어보며 자신에게 맞는 보석 상자를 고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착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서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비냄새와 젖은 흙냄새 사이로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섞여 들어왔다. 한서리빙의 대표이사 평가 자료를 이사회에 올리세요. 임시 선임 조건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덧붙였다. 아직 언론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두세요. 떨어질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말끝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문이 닫히자 세단 안의 조용한 공기가 서윤을 감쌌다. 히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젖은 외투를 벗지 않았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질 것 같았다. 도윤은 앞좌석에서 수건을 건넸고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손등만 닦았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태준이었다. 화면 위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련하게 한 번 내려앉았다. 사람 마음은 자존심보다 늦게 움직였다.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은 내일 오전까지 확인해. 감정적으로 굴면 너만 손해야.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삭제했다. 그리고 연락처 이름을 강태준 대표에서 강태준으로 바꾸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결혼은 법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끝났다. 창밖으로 저택의 불빛이 멀어졌다. 그 불빛은 한때 그녀가 얻고 싶었던 가족의 색이었다. 이제는 남의 무대 위에 켜진 조명처럼 보였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박명희 여사가 집에서 행사를 연다는 보고가 있었죠. 도윤은 100m 너머로 그녀를 보았다. 청담동 쪽 사모님들을 초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혜린 씨를 소개하는 자리인 듯합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태준이 아니라 태준 옆에서 꿈꾸었던 평범한 저녁이었는지도 몰랐다. 그 저녁은 거짓으로 차려진 상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상을 치울 시간이었다. 그럼 일정 그대로 두세요. 초대받은 사람들도 그대로 오게 하세요. 도윤이 아주 잠깐 침묵했다. 공개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남의 시선으로 저를 짓밟았어요. 그러니 남의 시선 앞에서 사실을 들어야 공평하겠죠. 세단은 빗속의 한남동 언덕을 내려갔다. 뒤편의 저택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지만 그 불빛의 주인은 이미 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진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한남동 저택의 안방은 낯선 향수 냄새로 가득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오혜린이 일부러 두고 간 진주 귀걸이 한 짝이 반짝이고 있었다. 태준은 그것을 보고 잠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던 방이 자신의 숨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박명희는 이미 아래층에서 분주했다. 그녀는 청담동 플라워숍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4시 전에 흰 장미랑 작약을 더 보내요. 너무 수수하면 안 돼요. 우리 집 격에 맞게 해달라고요. 라고 말했다. 태준이 계단을 내려오자 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아들 이제야 집이 집 같지. 오늘 사모님들 오면 혜린이 제대로 소개할 거야. 그런 애가 네 옆에 있어야 사람들이 납득하지라고. 속삭였다. 태준은 대답 대신 커피를 들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인카드 승인 실패 알림이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오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서윤이 비 맞고 나간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왕국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출근길은 평소와 달랐다. 저택 앞에 항상 대기하던 검은 차량은 있었지만 기사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태준이 뒷좌석에 앉으며 묻자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대표님, 오늘 배차는 오전 일정까지만 확인되었습니다. 태준은 신문을 펼치다 말고 손을 멈췄다. 무슨 뜻이야? 기사는 목을 가다듬었다. 차량 관리팀에서 오후부터 운행 지시를 다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불쾌하게 웃었다. 내 차를 누가 다시 지시해?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태준은
휴대전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늘 첫 번째 신호에 받던 비서가 세 번째 신호 끝에야 받았다. 오늘 오전 10시 임원회의 준비됐지? 태준이 묻자 비서는 잠깐 침묵한 뒤 대표님 회의실 예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회 감사대응회의로 전환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야? 누구 짓이야? 비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공문상으로는 한서홀딩스 경영관리본부입니다. 그 이름이 차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었다. 한서리빙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태주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 그를 향해 반사적으로 숙여지던 고개들이 오늘은 절반쯤만 내려갔다. 어떤 직원은 인사를 하다가 눈을 피했고 어떤 직원은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면서도 손끝을 떨었다. 태주는 그들의 미묘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받아들였다. 권력은 원래 작은 틈에서부터 새어나간다. 그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만큼은 예외라고 믿었다. 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 정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오전 일정 일부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 법인카드 사용 한도와 임원 복리후생 계정을 점검 중입니다. 태주는 코트를 벗다 말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민지씨, 내가 지금 직원 보고를 받는 거야. 통보를 받는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 공문을 받았습니다. 태주는 태블릿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공문 상단에는 선명하게 한서홀딩스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는 그 로고를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어젯밤 바닥에 떨어졌던 한서에셋 봉투를 떠올렸다. 대표실 문이 닫히자 태주는 곧바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휴대전화를 던졌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고 다시 썼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지금 네가 뭘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까지 건드리면 선 넘는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경고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메시지 옆에 회색 표시만 조용히 남았다. 읽지 않음. 그것이 더 모욕적이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재무팀장을 불렀다. 잠시 뒤 들어온 팀장은 평소와 달리 허리를 지나치게 깊이 숙였다. 대표님, 개인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지출 내역은 당분간 보류 처리해야 합니다. 태주는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개인성 내가 회사 이미지 때문에 쓴 비용들이야. 갓난 내가 호텔 차량 행사 다 필요해서 쓴 거라고. 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검토 기준이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유 구조와 임시 선임 조건에 따른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유 구조라는 말에 태주는 처음으로 표정 관리를 실패했다. 그 시각 서유는 광화문에 있는 한서에셋 자산관리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회색빛 서울이 내려다 보였고 밤새 내린 비가 도로 위를 얇게 씻어놓았다. 젖은 외투는 이미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빗물이 고여 있었다. 서도윤은 맞은편에 앉아 문서처를 조용히 넘겼다. 한남동 저택은 대표님 개인 명의가 아니라 한서 프로퍼티 특수자산 계정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강태준 씨와 박명희 여사는 가족 거주 승인 대상자였고 그 승인 권한은 대표님께 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아팠다. 자신이 허락한 사람들이 자신을 내쫓았다. 도윤은 다음 문서를 밀었다. 강태준 씨의 한서리빙 대표이사 임기는 조건부입니다. 신용평가, 품위 유지, 이해상충, 자산 오용 여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서유는 펜을 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도윤 씨, 그녀가 낮게 불렀다. 제가 너무 늦었죠. 도윤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대답했다. 늦은 건
결정을 못한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 쪽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칼처럼 정확했다. 서유는 그 정확함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3년 동안 정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한석가에서 배운 계산 경계 결단을 모두 내려놓고 강태준의 집에서 조금 서툰 며느리로 살고 싶었다. 박명희가 반찬간이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 다시 만들었고, 태준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면 빈 그릇을 치우지 않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허락이었다. 더 밟아도 된다는 허락. 서유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개인적인 폭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불륜 사진이나 사생활로 언론에 흘리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산과 직위 권한의 문제로만 처리하겠습니다. 서유는 문서 첫 장에 서명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곧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제가 준 것만 회수하세요.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요. 한남동 저택에서는 박명희가 이미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무대를 꾸미고 있었다. 거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영국산 도자기 찻잔과 은색 티스푼이 줄지어 놓였다. 명희는 꽃병의 각도를 직접 맞추며 가슴을 폈다. 혜린아, 오늘은 네가 조심해야 해. 사모님들 앞에서는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렇다고 없어 보이면 안 돼. 적당히 순하고 적당히 귀하게. 혜린은 얌전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옆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 말에 명희는 만족했다. 서유는 늘 지나치게 조용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모르는 척하면서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희는 더 미웠다. 혜리는 달랐다. 가르칠 수 있는 여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자. 명희는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었다. 그때 혜리는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며 가볍게 물었다. 어머님, 이 그림도 대표님이 사신 거예요. 정말 안목이 좋으시다. 명희는 잠시 멈췄다가 태연히 웃었다. 그럼 우리 태준이가 손대면 다 달라지지. 장인숙 집사는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혜리는 명희가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한남동 저택등기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정확한 주소를 넣어도 공개 자료는 제한적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어젯밤 바닥에 떨어진 한서에세 봉투가 마음에 걸렸다. 강태준이 진짜 부자라면 왜 그런 봉투를 보고 짜증부터 냈을까? 정말 자기 것이라면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혜리는 곧 불안을 눌렀다. 남자들은 원래 재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특히 많이 가진 남자일수록 더 그렇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거울 앞에 섰다. 오늘 착용할 목걸이와 팔찌는 청담동의 한 주얼리 쇼룸에서 빌린 것이었다. 대외 행사 협찬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혜린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이용해 가져온 물건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결혼 발표만 확실해지면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때 명희가 방으로 들어와 그 팔찌 참 잘 어울린다. 우리 집 며느리답네. 라고 말하자 혜리는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도 하나 해보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제일 빛나셔야죠. 명희는 그 말에 눈가를 접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다. 빛난다는 말.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태준의 불안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감사 대응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동안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다. 내 승인 없이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로 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외부가 아니라 모회사 요청입니다. 태준은 그 말을 가장 싫어했다. 모회사. 그 단어는 이름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뭘 압니까?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영관리본부 소속 감사팀장이 들어왔다.
그는 태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태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강태준 대표님 일부 비용 집행과 임원 혜택 사용 내역에 대해 오늘 안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누구 명령입니까? 감사팀장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최종 승인권자의 지시입니다.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태준의 얼굴은 자신이 알던 대표의 얼굴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자 밑에 바닥을 빼내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분노가 목까지 차오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에 낮은 굽의 구두, 아무 장식 없는 귀걸이. 어젯밤 비에 젖어 쫓겨나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태준은 이상하게 그녀가 더 멀어 보였다. 너였어. 그가 다가가며 물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도윤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지만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서윤이 직접 대답할 수 있게 두는 거리였다. 태준은 그 거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회사까지 건드리는 건 치졸해. 우리 문제를 왜 일로 끌고 와. 서윤은 조용히 그를 보았다. 당신이 내 집에서 나를 끌어낸 순간 그건 이미 우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태준은 헛웃음을 쳤다. 내 집. 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가 태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거칠게 말했다. 너는 늘 그런 식이었어. 다 아는 사람처럼, 다 용서하는 사람처럼. 내가 숨이 막혔다고. 서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말은 예상보다 깊이 들어왔다. 그녀가 참고 견딘 시간이 그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이 이상 접근하시면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태준은 도윤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빠져. 남의 부부 일에 끼어들 자격 없어. 도윤은 담담했다. 지금은 부부 문제가 아니라 자산과 직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시 서윤을 향해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멈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서윤은 한때 그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었다. 피곤해 보이는 남편,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 자신만은 믿어줘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욕심만 있었다. 서윤은 가방 안에서 작은 문서 봉투를 꺼냈다. 오늘 오후 저택에서 행사를 연다고 들었어요. 취소할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태준은 그 말을 협박으로 들었다. 너 아직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서윤은 봉투를 다시 넣으며 말했다. 착각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윤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섰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태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그녀 안에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다. 너 때문에 숨이 막혔다. 그 문장이 계속 돌아왔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었을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서, 가족이 되는 법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작게 만들었을까? 도윤이 조용히 차 문을 열고 기다렸다. 그는 서윤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한참 뒤 서윤이 말했다. 제가 틀린 부분도 있었을까요? 도윤은 쉽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다. 대표님은 사랑을 증명하려고 너무 많은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건 대표님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이용해 사람을 짓밟은 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녀가 듣고 싶던 위로보다 무거웠지만 필요한 답이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다. 한남동 저택 행사 진행 보고가 올라와 있었다. 초대 인원 21명, 케이터링 도착 완료, 오혜린 소개 예정. 서윤은 보고서를 닫고 도윤에게 말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단 불필요한 모욕은 하지 마세요. 사실만 읽고 권한만 회수합니다. 도윤이 짧게 답했다. 그게 가장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흐린 하늘을 보았다. 그래도 가장 공정하죠. 오후 3시 반 한남동 저택의 대문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박명희는 새로 산 듯 보이는 크림색 정장을 입고 현관에 섰다. 사실 그 정장도 서윤이 지난 겨울 명희의 생일에 맞춰 준비했던 것이었다. 명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하고도 지워버렸다. 혜리는 빌린 보석을 걸고 명희 옆에서 부드럽게 웃었다. 사모님들은 서로의 옷과 표정을 빠르게 훑으며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비싼 차향과 얇은 웃음소리가 번졌다. 명희는 모두가 자리에 앉자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우리 태준이가 요즘 회사도 커지고 집안도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요. 며느리라는 자리에는 격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럼 서윤 씨는요? 라고 묻자 명희는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어젯밤 정리했어요. 원래 제자리가 아닌 곳에 오래 있으면 본인도 힘들잖아요. 혜리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척했다. 그 순간 장인숙 집사는 거실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자정 이후 갱신된 관리 지침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광화문 사무실에서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다. 창밖의 비는 거의 그쳤지만 유리 위에는 아직 물방울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서명된 문서를 확인하고 파일을 닫았다. 한남동 저택 거주 승인, 해지 차량과 기사 배정 중지, 법인카드 동결 대표이사, 평가 안건 상정까지 모두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택건은 오늘 통보하세요. 행사가 끝나기 전에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에 남은 반지 자국을 문질렀다. 반지는 빼두었지만 피부에는 아직 희미한 눌림이 있었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이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까지의 자신이라면 누군가의 체면을 먼저 걱정했을 것이다. 특히 박명희의 체면을. 하지만 그 체면은 서윤의 침묵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다. 이제 먹이를 끊어야 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낸 이야기를 자랑으로 만들기 전에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 선택 하나로 밤새 젖어있던 여자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입기 시작했다. 한남동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을 때 거실한 웃음소리는 한순간에 낮아졌다. 한서윤은 검은 코트 차림으로 문턱을 넘었다. 어젯밤 박명희가 다시는 넘지 말라고 외쳤던 바로 그 문턱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손님처럼 머뭇거리지도 쫓겨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장인숙 집사가 조용히 내민 실내화를 신지 않고 젖지 않은 구두 끝으로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박명희는 찻잔을 든 채 굳어 있다가 곧 일부러 크게 웃었다. 어머, 서윤아, 짐을 덜 챙겼니? 이런 자리까지 찾아와서 주태 부리면 네 얼굴만 더 우스워져. 오혜리는 명희 곁에서 놀란 척 손끝을 입가에 가져갔다. 언니, 어제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오늘은 어머님 손님들이 계셔서요. 누군가 낮게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지나 명희 앞에 섰다. 오늘 이 행사를 여기서 계속 진행하시면 어머님이 지키고 싶어 하신 체면부터 가장 먼저 무너질 겁니다. 명희는 얼굴을 붉히며 잔을 내려놓았다. 체면, 네가 내 체면을 걱정해. 네가 뭔데?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집의 체면을
가장 오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 얇고 날카로운 금을 그었다. 손님들 중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박명희가 평소 서윤을 어떻게 말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온 조용한 며느리 남편 덕분에 한남동 공기를 마시는 여자, 성격은 순하지만 격은 맞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눈앞의 서윤은 그 설명과 맞지 않았다. 너무 고요했다. 명희는 그 불편한 시선을 느끼자 더 큰 목소리로 밀어붙였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 너, 우리 태준이 이름 덕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체면 우는이야. 서윤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찻잔들을 보았다. 그 찻잔은 그녀가 명희 생일에 맞춰 들여온 것이었다. 꽃과 케이터링 비용도 한서의 셋 관리 계정에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모두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마지막 기회였다. 어머님, 오늘 손님들께 오혜린 씨를 소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태준 씨에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개인적인 배려입니다. 혜리는 그 순간 서윤의 말투에서 이상한 냉기를 느꼈다. 부탁이 아니었다. 통보에 가까웠다. 박명희는 서윤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부러 혜린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려던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예요. 오혜린 씨. 우리 태준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해줄 사람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어색한 박수가 몇 번 흘렀다. 혜리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손바닥 안쪽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윤이 왜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전날 밤 호기롭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저택에 도착한 꽃집 직원은 계산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며 장집사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작은 균열들이 혜린의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물러날 수 없었다. 이미 명희 앞에서 순하고 귀한 여자를 연기했고 이미 이 집 안방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강태준의 아내로 상상했다. 혜린은 서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언니 대표님은 언니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어하셨어요. 사랑이 끝났으면 놓아주는 것도 품이 아닐까요? 서윤은 그녀의 목걸이에 잠깐 시선을 두었다. 그 목걸이 협찬품이죠. 반납기한 확인하세요.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오래 걸고 있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혜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때 저택 밖에서 차가 급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회색 슈트 차림 그대로 현관을 밀고 들어왔다. 넥타이는 조금 풀려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둡게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거실의 손님들을 보는 순간 그는 곧장 얼굴을 정리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윤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서윤은 그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문을 닫았던 남자가 오늘은 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태준은 손님들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윤이 한 걸음 물러나자 그의 손은 허공에 멈췄다. 그만해. 회사에 이상한 공문 돌리고 집까지 찾아와서 어머니를 망신 주면 네가 이기는 줄 알아.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걸 승패로만 보나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뭐야? 복수야. 네가 이런 여자였어. 서윤은 그 말에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그는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었다. 명희는 태준이 오자 다시 기세를 얻었다. 태준아, 네가 똑똑히 말해. 이 집 누구 집이야?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저런 애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니. 명희의 목소리는 울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믿고 싶었다. 아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자신이 마침내 가난과 무시를 이기고 이 자리에 섰다고. 어린 시절 전세금이 밀려 친척집 문 앞에서 거절당하던 날부터 명희는
단 하나만 꿈꾸었다. 누군가를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윤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명희는 그녀를 며느리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짓밟을 발판으로 보았다. 서윤이 조용히 참고 웃을수록 명희는 더 크게 군림했다. 지금 그 발판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명희의 목을 조였다. 태주는 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 서윤의 눈빛이 깊어졌다. 모두가 그렇게 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한 손님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밖에서 얘기해. 그 말투에는 아직 명령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 습관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묶어두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뒤로 끌려나가고 싶지도 않았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어제는 이 집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내보내셨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너는 꼭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야 해. 언제나 그랬어. 조용한 얼굴로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지. 서윤의 가슴이 다시 찔렸다. 제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선택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태주는 웃었다. 그 웃음은 거의 자조에 가까웠다. 너는 늘 맞는 말만 해. 그래서 더 끔찍했어. 혜린이는 적어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줬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그 순간 서윤은 미련의 마지막 실을 놓았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미워한 이유가 자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혜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빠르게 계산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많았다. 서윤의 말에는 상처보다 권한이 많았다. 그리고 박명희가 아무리 소리쳐도 장인숙 집사는 여전히 서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혜리는 조용히 거실에서 빠져나와 복도 끝 작은 서재로 향했다. 어젯밤 태준이 아무렇게나 던져둔 서류 봉투가 책상 서랍에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한서리빙 대표이사, 임시 선임 계약서, 사본과 자산 사용 승인서 일부가 뒤섞여 있었다. 혜리는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단어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조건부 승인권자, 한서 프로퍼티 거주 승인.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준의 이름은 사용자와 임시 대표 항목에 반복해서 나왔지만 소유자 항목에는 없었다. 그때 복도에서 장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혜린 씨, 그 방은 허가 없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혜리는 놀라 서류를 놓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의 윤곽을 보았다. 사랑은 아니었고 계산은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 같은 침묵이 흐르던 거실에서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한서리빙의 사회이사 중 한 명이었다. 태준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윤의 시선을 의식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는 아니었지만 상대의 다급한 목소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오늘 이사회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대표님, 임시 선임 조건 위반 검토입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권자 측에서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태준은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물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서 쪽입니다. 정확히는 한서 프로퍼티 대표 라인입니다. 태준은 서윤을 보았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번졌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젯밤의 침묵과 달랐다. 어젯밤의 침묵은 상처를 삼키는 것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낮게 물었다. 너 대체 누구한테 부탁한 거야? 서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제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태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듯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네가 한서 쪽 사람 몇 명 안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너희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너도 사람 시켜서 움직이는 거잖아. 서유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끝내 아내로도 동등한 사람으로도 보지 못한 남자였다. 이제는 자신이 가진 권한조차 누군가 남자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 믿음이 태준의 가장 약한 곳이었다. 그는 여자가 자신보다 큰 세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명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아, 네가 어디서 이상한 뒷배를 끌고 왔든 소용없어. 내일 더 크게 사람들을 부를 거야. 네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말할 거야. 누가 망신당하는지 보자. 라고 외쳤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표정이 차분해졌다. 정말 내일도 이 집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겠어요? 명희는 악에 받쳐 대답했다. 그래. 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 서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혜린이 장인숙을 뿌리치고 거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가면을 썼다. 어머님, 제가 잠깐 머리가 아파서요. 오늘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명희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막 네 소개를 했는데. 혜린은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매달리는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대표님, 저택 등기랑 회사 문제 다 정리된 거 맞죠? 태준은 손님들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것만으로도 치욕스러웠다. 혜린아, 너까지 왜 이래? 혜린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대표님 믿어요. 다만 제가 괜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진짜 사랑이라고 자랑하던 여자는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태준은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서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곁에 남은 사람들조차 그의 사람이 아니었다. 손님들은 하나둘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떤 이는 운전기사가 기다린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했다. 박명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거실의 공기는 망가져 있었다. 비싼 차 향은 식었고 은색 티스푼은 더 이상 우아하지 않았다. 명희는 끝까지 체면을 붙잡으려 미소 지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서유는 문가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태준을 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오혜린 씨에게도 마지막 기회였어요. 태준은 낮게 말했다. 서윤아, 너 지금 멈추면 우리 아직 얘기할 수 있어. 그 말은 사과처럼 들리려 했지만 사실은 협상에 가까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젖은 밤 대신 차가운 바람만 들어왔다. 서유는 문 밖으로 나가며 장인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일 오전 외부 관리팀이 올 거예요. 집안의 물품 목록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인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그 호칭이 거실 안으로 또렷이 흘러들어갔다. 태준은 그 한마디를 듣고 숨을 멈췄다. 저택 밖으로 나온 서유는 계단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멀리 검은 차 안에서 서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서윤이 혼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또 한 번 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 거리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묶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말로 무겁게 만들었다.
도유는 달랐다. 그는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되 그녀가 직접 걸어 나오기 전까지 손을 뻗지 않았다. 서유는 차에 오르며 말했다. 내일 일정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법무팀, 자산관리팀, 보안팀 모두 동행하게 하세요. 도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 집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유는 창밖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아직 불빛은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박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자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태주는 자신이 왕좌라 믿은 자리가 빌린 의자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다. 서유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을 한 번 더 문질렀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그녀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어디를 끊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였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한남동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낮게 속삭였다. 이제 끝내자, 한서윤. 그리고 그 말은 누구에게도 아닌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한남동 저택은 전날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박명희는 밤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피로를 분노로 덮어버렸다. 그녀는 청담동과 압구정의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다. 어제 작은 소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가락 끝이 계속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반지를 골라 끼웠다. 오혜리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전날 서재에서 본 계약서의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조건부 사용자, 승인권자, 한서 프로퍼티. 그녀는 태준에게 확인하고 싶었지만 태준은 새벽 내내 전화만 붙잡고 있었고 아침에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한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예전처럼 든든하지 않았다. 혜리는 웃는 얼굴을 연습하면서도 작은 파우치 안에 여권과 현금 쇼룸, 보증서를 챙겼다. 사랑은 준비 없이 무너져도 되지만 도망은 준비가 필요했다. 강태준은 그날 아침 회사에 가지 못했다. 정확히는 갈 수 없었다. 새벽에 도착한 공문에는 한서리빙 대표이사 직무집행 보류 검토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 출입 권한 일부가 제한되었고 수행비서는 오늘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태준 대표이사. 그 얇은 종이에 새겨진 직함이 갑자기 빌린 옷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하고 명함을 책상 위에 던졌다. 박명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 크게 소리쳤다. 네가 당당해야 해. 겁먹은 얼굴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가 밀린 줄 알아. 한서윤이 뭐라고? 네가 그 애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애가 버릇 없어졌지.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제 거실에서 장인숙이 서윤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던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 호칭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한서윤은 누구였나? 3년 동안 그의 집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던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나? 오전 11시 저택 거실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많았다. 박명희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웃었고 혜린의 손을 잡고 손님들 사이를 돌았다. 어제는 오해가 있었지만 오늘은 정리됐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밖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잖아요. 우리 태준이가 워낙 크게 일하다 보니 질투도 많고요. 그녀는 질투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서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혜리는 곁에서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몇몇 손님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달랐다. 소문은 밤사이에 빨랐다. 한서리빙에 감사가 들어갔다는 말, 강태준의 법인카드가 막혔다는 말, 한남동 저택에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은밀히 떠돌았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상류층의 예의란 진실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터질 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보려고 침묵하는 것에 가까웠다. 박명희는 그 침묵을 여전히 존중으로 착각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저택 대문 앞에 검은 차량 4대가 차례로 멈췄다. 처음 내린 사람은 서도윤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에 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이어 법무팀 직원 2명, 자산관리팀 실무자들 보안 인력이 움직였다. 마지막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한서윤이 내렸다. 흰 블라우스 위에 짙은 남색 코트를 걸친 그녀는 전날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장인숙은 현관 앞까지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내부 물품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 말은 현관 안쪽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들렸다. 박명희는 잔을 움켜쥐었다. 장집사, 당신 미쳤어요. 왜 자꾸 저 애한테 대표님이라고 해요. 서윤은 거실로 들어오며 명희를 보지 않고 먼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불편한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이 저택과 관련한 거짓 설명이 반복되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기 위해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소리치는 사람은 감정이 다하면 멈추지만 절차를 읽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박명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공식 절차.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절차를 진행해?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를 펼쳤다. 저는 한서 프로퍼티 그룹 법무대리인 서도윤입니다. 본 저택은 한서 프로퍼티 특수자산 계정에 편입된 관리자산이며 거주 승인권자는 한서윤 대표입니다. 강태준 씨와 박명희 씨에게 부여되었던 가족 거주 승인은 어제 자정 기준으로 해지되었습니다. 거실 안에서 짧은 숨소리들이 터졌다. 누군가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명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비명처럼 웃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우리 태준이가 산 집이야. 내가 이 집 안주인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서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사신 시간은 길었지만 이 집을 소유하신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 문장은 잔인할 만큼 간단했다. 명희가 평생 붙잡아온 환상을 한 줄로 끊어냈다. 태준은 뒤늦게 거실로 내려왔다. 그는 문 앞에서 상황을 보고 멈춰섰다. 도윤의 손에 들린 서류자산관리팀의 태블릿 보안 인력의 검은 이어피스, 그리고 손님들의 눈빛, 모든 것이 자신을 대표가 아니라 조사 대상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이건 선 넘었어. 사람들 앞에서까지 해야 했어.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제 제가 취소할 기회를 드렸어요. 어머니께도 당신에게도. 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너도 즐기고 있잖아. 나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즐거움은 없었다. 심장이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고통이 있다는 이유로 진실을 다시 묻을 수는 없었다. 아니요. 저는 제가 준 것을 회수하러 왔어요. 당신이 가진 줄 알았던 것들. 사실은 제 침묵 위에 놓여있던 것들이니까. 도윤은 이어서 2번째 문서를 읽었다. 강태준 씨의 한서리빙 대표이사 직무는 오늘부로 보류되며 이사회 심의 전까지 회사 자산 사용 권한, 법인카드 차량, 수행, 인력 배정은 전면 중지됩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이 사라졌다. 자산관리팀은 서윤의 눈짓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뛰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거실은 더 비참해졌다. 한 직원이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서서 작품 번호를 확인했고 다른 직원은 와인셀러를 봉인했다. 보안 담당자는 차고의 차량 키를 회수했고 태준이 평소 아끼던 검은 세단의 운행 기록을 태블릿에 입력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 직원의 손을 붙잡았다. 그 그림은 내 거야. 내가 손님들한테 몇 번이나 보여준 그림이라고. 직원은 정중히 손을 빼며 말했다. 해당 작품은 한서에셋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산입니다. 명희는 이번에는 찻잔 세트를 가리켰다. 그럼 이것도 가져가겠다는 거야.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차자는 제가 어머님 생신에 드렸던 개인 선물입니다. 그건 두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더 큰 모욕처럼 떨어졌다. 명희는 선물 받은 사실을 잊고 싶었지만 손님들은 모두 들었다. 자신이 자랑하던 품격의 일부가 쫓아낸 며느리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오혜리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태주는 그녀를 잡으려 했다. 혜린아, 괜찮아. 잠깐 오해가 있는 거야. 혜린은 그의 손을 피했다. 오해요, 대표님. 아니, 강태준 씨, 저 계약서 봤어요. 대표님 이름이 소유자 칸에 없던데요.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박명희가 비틀거리며 혜린을 붙잡았다. 너까지 왜 이래? 조금만 기다리면 태준이가 다 해결해. 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 저는 집이 있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쫓겨나는 집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거실 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혜린을 보았다. 혜린은 명희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거 제 쇼룸 협찬품이에요. 오늘 지나면 반납해야 해서요. 명희가 목을 움켜쥐며 버티자 혜린은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다. 손상되면 제가 물어내야 해요. 어머님이 물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명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힘없이 손을 내렸고 혜린은 목걸이와 팔찌를 차례로 풀어 자신의 파우치에 넣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젯밤까지 자신을 필요로 한다던 여자, 자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던 여자가 너무 빠르고 능숙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서 도망쳐 혜린에게 갔다고 믿었다. 서윤이 너무 완벽해서 숨막혔고 혜린이 자신을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런데 혜린이 사랑한 것은 강태준이 아니라 강태준 대표라는 직함과 한남동 저택의 조명, 법인카드에 한도 명의가 자랑하던 허울뿐이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역할을 맡았는지 깨달았다. 왕인 줄 알았지만 빌린 무대 위에서 빌린 왕관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혜린의 팔을 붙잡았다. 너 진심이었잖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혜린은 차갑게 웃었다. 대표님도 저한테 다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서로 필요한 말을 한 거 아닌가요? 그 대답은 칼처럼 짧았다. 태주는 손을 놓았다. 손님들 중 누군가가 작게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이미 모든 장면을 저장하고 있었다. 박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남들이 아는 것이었다. 오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가난을 벗어났다고 믿게 해준 모든 장식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녀가 며느리를 깔보며 얻은 우월감마저 빌린 것이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다. 서윤아, 내가 어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니?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말이 가장 늦게 나온 것이 슬펐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서윤이 참아야 할 때만 불려나왔다. 명희가 그녀의 국을 밀어낼 때도, 그녀의 출신을 비웃을 때도, 태준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가족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집과 차와 체면이 사라질 순간이 되자 그 단어가 무릎 위로 기어 나왔다. 서윤은 낮게 말했다. 가족이라면 어젯밤 문 밖으로 내몰기 전에 한 번쯤 제 이름을 불렀어야죠. 며느리도 가난한 애도 네가 감히도 말고요. 한서윤이라고. 그 이름이 거실 안에 내려앉았다. 손님들 중 한 사람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한서윤이면 한서그룹, 그 한서윤. 다른 사람이 급히 그녀의 팔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다.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떠올랐다. 한서그룹, 자신이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몇 번이나 이름을 빌려 자랑하던 곳, 한서리빙이 모 회사로 두고 있던 그 거대한 지붕,
그 중심에 서윤이 있었다는 사실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너무 늦게 연결되었다. 도윤은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본 절차 이후 강태준 씨와 박명희 씨는 개인 물품 외 한서 프로퍼티 소유 자산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 물품은 별도 확인 후 지정 장소로 전달됩니다. 임의 점유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명희는 울부짖었지만 보안 인력은 그녀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 정중했다. 정중함은 명희가 저항할 핑계마저 빼앗았다. 그녀는 무너지는 자신의 세계를 붙잡을 손잡이를 찾지 못했다. 해리는 그 틈을 타 현관 쪽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해리는 대문 앞에 세워둔 은색 차량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운전석에는 전날까지 그녀가 몰래 연락하던 중년의 사업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상황을 대충 눈치챘는지 창문을 조금 내리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문제 생긴 거야. 해리는 금세 웃음을 바꿨다. 아니요, 정리 끝났어요. 여기 오래 있을 곳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파우치를 꼭 쥐고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태준은 현관 유리 너머로 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르지 못했다. 부를 이름도 붙잡을 명분도 없었다. 명희는 바닥에서 울고 있었고 손님들은 하나둘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흥미였다. 내일 청담동의 점심자리에서 오늘 일은 가장 비싼 안주가 될 것이다. 명희가 평생 쌓아 올린 체면은 사람들의 휴대전화 속에서 모든 통보가 끝난 뒤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홀로 섰다. 이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높은 천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 그녀가 고른 식탁, 그녀가 명희를 위해 바꿔준 조명, 태준의 취향을 배려해 들여온 가죽 의자. 아름다운 것들은 죄가 없었다. 다만 그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 앞에서 어깨를 낮추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았다.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한서윤 대표로 나타났다면 그는 더 공손했을 것이다. 더 잘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윤도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저는 한 번쯤 아무 이름 없이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제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밟았죠. 태준은 입술을 떨었다. 서윤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부터 제 이름을 부를 자격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서윤은 도윤에게 시선을 보냈고 법무팀은 절차를 마무리했다. 태준과 명희에게는 개인 물품 확인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놀라울 만큼 적었다. 명희의 옷 몇 벌, 태준의 개인 서류와 시계 몇 개 오래된 가족 사진. 저택의 거의 모든 것은 그들이 사용했을 뿐 소유하지 않았다. 명희는 그 사실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녀가 울먹였다.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그 질문 하나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누군가의 갈 곳 없음이 자신을 다시 지옥으로 들여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성인 두 분의 거처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는 임시 숙소를 안내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각자 책임지세요. 명희는 모욕당했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더는 소리칠 힘이 없었다. 태준은 바닥에 놓인 명함 케이스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마지막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 글자는 이제 증명서가 아니라 조롱처럼 보였다. 저택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비 온 뒤의 서울은 차갑고 선명했다. 서윤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어젯밤 자신이 빈손으로 걸어나갔던 자리였다. 오늘은 뒤에서 사람들이 짐을 확인하고 차키를 회수하고 문서를 봉인하고 있었다.
복수라고 부르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에게 이것은 복수보다 정리에 가까웠다. 잘못 둔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잘못 믿은 사랑을 마음속에서 퇴거시키는 일. 도윤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무리하셨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오래 미뤘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에 반지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해지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는 그 자국을 다시 반지로 덮지 않기로 했다. 뒤쪽에서 태준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한서윤. 이번에는 대표님도 여보도 서윤아도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이름은 이제 그의 입에서보다 그녀 자신의 걸음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들렸다. 한서리빙 대표실의 문패가 내려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강태준은 출근길에 회사 로비에서 멈춰서야 했다. 보안 게이트는 그의 사원증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았고 늘 허리를 숙이던 경비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강태준 씨 임시 출입증 발급은 인사팀 확인 후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빠진 자리에는 겨울바람 같은 공백이 생겼다. 태준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었다. 내가 이 회사 대표였어. 그 말은 항의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경비 직원은 시선을 내렸다.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직원들이 그를 보지 않는 척 지나갔다. 누군가는 안쓰러워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으며 누군가는 이미 새 대표 후보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권력의 빈자리는 슬픔보다 빠르게 채워졌다. 태준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회사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신을 대표라는 형태로 잠시 세워두었을 뿐이었다. 유리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 이드랑 슈트는 여전히 비쌌지만 그 안에 있던 확신은 사라져 있었다. 박명희는 임시 숙소의 작은 거실에서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녀의 연락을 먼저 받던 청담동 사모님들은 갑자기 모두 바빠졌다. 어떤 이는 해외에 있다 했고 어떤 이는 몸이 좋지 않다 했으며 어떤 이는 아예 받지 않았다. 명희는 소파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한남동 저택에서 가져온 것은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태준이 어릴 때 받았던 상장 몇 장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크리스털 꽃병, 그림 와인, 잔, 은색 티스푼,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 늘 자랑하던 현관의 샹들리에까지 모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장면이 남의 호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다. 명희는 끊고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네가 어른이면 한 번은 봐줘야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명희는 자신이 사과했는지 협박했는지 구분하지 못했다. 오혜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쇼룸 보석을 반납한 뒤 태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태준이 수십 통을 걸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빈손인 남자를 사랑할 만큼 순진하지 않아. 대표님도 나한테 진심만 준 건 아니잖아. 그 문장을 읽은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혜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가 곧 그 생각마저 우습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초에 배신할 만큼 단단한 것이 없었다. 혜린은 그가 가진 줄 알았던 것을 사랑했고 그는 혜린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약함을 사랑했다. 서로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서로가 연기한 역할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휴대전화를 던지려다 멈췄다. 던지면 새로 살 돈이 문제였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그는 낮게 웃었다. 웃음은 금세 무너져 숨처럼 흩어졌다. 법인카드는 막혔고 개인 계좌에는 생각보다 적은 돈만 남아 있었다.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적 대출과 고급 멤버십 비용, 혜린에게 보여주려고 긁은 비용들이 이제 그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든 보고를 광화문 사무실에서 받았다. 서도윤은 감정 없이 정리된 문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강태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중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환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줄이려면 상환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박명희 씨는 임시 숙소 연장을 요청했고 오혜린 씨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서유는 마지막 이름에서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혜린은 끝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숨기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게 오래 분노하는 것도 낭비였다. 서유는 펜을 내려놓고 물었다. 태준 씨가 직접 연락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보았다. 사과라는 말은 이상하게 늦게 도착하는 우편 같았다. 필요할 때 오지 않고 이미 이사한 주소로 도착한다. 그래도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는 것이 이별의 마지막 예의일 때도 있었다. 오늘 저녁 회사가 아니라 밖에서 만나겠습니다. 공적인 문서는 모두 끝났으니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대화 정도는 허락할게요. 약속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결혼 전 태준이 서윤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저녁을 이야기했던 곳과 가까웠다. 태준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면도는 했지만 피로를 숨기지 못했고 손목에는 늘 차던 고가의 시계가 없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침묵을 참지 못하고 먼저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화를 낼 의자도 없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다. 너무 짧아서 서윤은 그 말이 진심인지 피로인지 잠깐 구분할 수 없었다. 태준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다. 내가 너를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조용히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원래 내 것인 줄 알았어.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들은 늦었지만 거짓은 아닌 듯했다. 그래서 더 슬펐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덜 잔인했더라면 두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태준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혜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애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 내 앞에서는 늘 내가 작아졌어. 너는 나를 무시한 적 없는데 나는 네가 무시한다고 느꼈어. 그게 내 열등감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서유는 커피잔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고백은 그녀가 오래전에 듣고 싶었던 답이기도 했다. 왜 나를 밀어냈는지, 왜 내가 준 조용한 사랑이 당신에게 상처처럼 느껴졌는지. 하지만 답을 얻었다고 해서 상처가 결혼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잘못이 있어요. 서윤이 천천히 말했다. 태준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녀는 차분히 이어갔다. 내가 누군지 숨긴 건 당신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 없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나 자신도 계속 속였어요. 가족을 갖고 싶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 자리를 내줬죠.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한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서유는 낮게 대답했다. 맞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야 해요. 태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돈 때문이 아니야. 회사 때문도 아니야. 나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유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다시 시작이라는 말에 무너졌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조금 더 솔직했다면 그도 덜 비겁했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서유는 안다. 사람은 후회할 수 있다. 그러나 후회가 누군가에게 다시 상처받을 의무를 만들지는 않는다. 태준 씨, 당신은 지금 모든 걸 잃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면 당신이 정말 빈손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태주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서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내가 없는 곳에서 달라지세요. 그게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에요. 창밖의 한강은 저녁빛을 받아 잔잔하게 흔들렸다. 태주는 오래 침묵한 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한서윤. 이번에는 그 이름이 변명 없이 들렸다. 그날 밤 서윤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자산관리팀이 다녀간 뒤 불필요한 장식은 치워졌고 거실에는 처음보다 넓은 여백이 생겼다. 장인숙은 주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코트를 벗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집사님은 앉아 계세요. 인숙은 당황해 손을 저었다. 제가 어떻게 앉습니까? 서윤은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이 집에서 저를 끝까지 제 이름으로 봐주신 분이잖아요. 오늘은 손님으로 앉아주세요. 주방에는 화려한 재료가 많았지만 서윤이 꺼낸 것은 쌀과 된장, 애호박과 두부뿐이었다. 한서가에서는 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늘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강태준의 집에서는 따뜻한 밥상이 그녀를 외롭게 했다. 강태준의 개선과 궁기한이 맞고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다. 냄비에서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서도윤이 도착한 것은 식탁이 거의 차려졌을 때였다. 그는 문 앞에서 서류봉투를 들고 서 있다가 주방 앞치마를 두른 서윤을 보고 아주 드물게 눈을 깜빡였다.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서윤은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아니요, 맞게 오셨어요. 오늘은 서류 말고 저녁 먹고 가세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 그는 늘 적정한 거리를 지켰다. 서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왔지만 그녀의 상처를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서윤은 처음으로 그를 식탁 안쪽으로 불러도 괜찮다고 느꼈다. 인숙은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에서 이런 식탁은 처음 봅니다. 서윤은 밥을 퍼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세 사람의 저녁은 호화롭지 않았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따뜻한 밥.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이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모양과 가장 가까웠다. 혈연도 혼인도 체면도 없었지만 서로를 억누르지 않는 침묵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강태준은 공식적으로 한서리빙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개인 채무와 환수 절차를 감당해야 했고 업계에서 한동안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박명희는 작은 아파트로 옮겨갔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서윤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윤은 필요한 법적 답변 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오혜리는 다른 사업가의 곁에서 다시 화려한 미소를 짓는다는 소문이 들렸으나 서윤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서윤은 한서 프로퍼티의 공식 대표로 전면에 나섰고 첫 임원회의에서 불필요한 가족 거주 특혜와 임원 자산 사용 규정을 모두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복수에 취한 승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문서를 다시 쓰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오늘은 조금 편안해 보이십니다. 서윤은 창밖의 서울을 보며 답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불편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낮게 웃었다. 그거면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 끝난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비가 내리던 밤, 서윤은 한남동 저택의 현관 앞에 홀로 섰다. 그날처럼 비가 내렸지만 이제 그녀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다. 손에는 우산이 있었고 등 뒤에는 스스로 켠 불빛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이 문 앞에서 가족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날 끝난 것은 가족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작게 접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이었다. 서유는 천천히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인숙이 남겨둔 따뜻한 차가 있었고 도윤이 두고 간 세계약서 초안에는 그녀가 고친 문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녀를 존중했다. 서유는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창밖의 비는 조용했고 집안의 불빛은 과하지 않게 따뜻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번에는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말이었다. 마도로 눔그